안에 누가 있어? 길을 잃은 나그네인데 비를 피하게 해주시오. 굵은 빗줄기가 지리산을 때리는 밤이었습니다. 호위 무사들과 거기서! 떨어져 홀로 산속을 헤매던 한 사내가 젠장. 어둠 속 희미한 불빛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나뭇가지와 풀로 엮은 움막의 문이 열리고 누더기를 걸친 소녀가 모닥불 빛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사내의 신분을 묻지 않았습니다. 젖은 몸에 아버지의 낡은 도포를 내밀고 자기가 먹을 나물죽까지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이 사내가 왕자인 줄도 모른 채 이 거지 처녀의 나물죽 한 그릇이 어떤 운명을 불러오는 것일까요? 야단 마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 조선 태종 임금 말년의 일이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 함양 땅 끝자락에 오두막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하늘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벽은 틈투성이라 바람이 제 집 드나들듯 들이쳤습니다. 봄바람이 불면 오두막 안에서도 꽃잎이 날렸고 겨울바람이 몰아치면 방 안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그 오두막에 15살 처녀 하나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금이라 하였습니다. 금이의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참으로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금이의 아버지 김진사는 본래 함양의 양반이었습니다. 조상대에는 정삼품 벼슬까지 한 집안이었으니 마을에서 고개를 높이 들고 다닐 만한 가문이었지요. 그러나 증조부 때 영모에 연루되는 변을 당하였습니다. 관직을 빼앗기고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대대로 이어오던 가사는 관가에 몰수되었습니다. 이른바 패족이 된 것이옵니다. 패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양반의 채통은 남아있되 양반의 권리는 없고 상민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상민처럼 장사를 하거나 품을 팔 체면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를 이르는 것이옵니다. 김진사는 그래도 글을 읽는 선비였습니다. 밤이면 호롱불 아래 책을 펴놓고 낮이면 남의 밭을 붙이며 겨우겨우 연명하였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살림이었으나 김진사에게는 하나 보람이 있었으니 바로 딸 금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매일 밤 어린 금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루황. 금이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면 김진사는 쓸쓸한 얼굴에 잠깐이나마 웃음을 띄었습니다. 천자문을 떼고 나면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니라. 금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른 땅이 빗물을 빨아들이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 부녀에게 평온한 날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금이가 10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뒷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다가 눈 덮인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이 김진사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차가운 바위 위에 쓰러진 김진사의 손에는 나뭇가지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딸에게 가져다 줄 뗄감이었습니다. 금이의 어머니는 원래 몸이 약한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뒤로 자리에 눕더니 약 한 첩 쓸 돈이 없어 풀뿌리를 다려 마시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몸은 날로 쇠하여 금이가 12살 되던 해봄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던 날 금이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금아, 나를 내 아버지 곁에 묻어다오.
살아서 곁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죽어서라도 나란히 있고 싶구나.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2살 소녀의 힘으로 어머니를 삼형제 바위까지 올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게에 어머니의 시신을 올리고 한 걸음 오르고 주저앉고 다시 일어나 한 걸음 오르기를 반나절이나 하였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어깨가 벗어졌으나 금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마침내 삼형제 바위에 닿아 아버지 봉분 곁에 어머니를 묻었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누운 것이었지요. 그날 밤 금이는 부모님 산소 앞에 쪼그려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만큼 울고 또 울었기 때문이었지요. 12살의 천지고아가 된 금이 이 넓은 세상에 핏줄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금이를 거두어 주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을 터이나 패족의 딸을 집에 들이면 자기 집안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오히려 금이가 지나가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역적의 후손이 아직도 이 마을에 붙어 있구나. 전연 곁에 가지 마라. 재수가 없느니라. 금이는 그 말들을 등 뒤로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우는 것은 배가 부른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금이에게는 울 겨를도 없이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금이는 지리산 자락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봄이면 산나무를 캐고 여름이면 약초를 뜯고 가을이면 밤과 도토리를 줍고 겨울이면 산짐승의 가죽을 벗겨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옷은 누더기요, 밥은 풀죽이었습니다. 영락 없는 산골 거지처녀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처녀에게는 남다른 것이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천자문과 소학이 금이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종이가 없으니 나무 껍질에 글을 새겨 벽에 걸어두고 밤마다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둘째, 산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지리산에서 나고 자란 금이는 어느 골짜기에 약초가 나는지, 어느 능선에서 바람이 꺾이는지, 어느 계곡물이 한여름에도 마르지 않는지를 제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 눈이 맑았습니다. 새해를 거지로 살았건만 금이의 두 눈은 가을 산 계곡물처럼 깨끗하였습니다. 역적의 딸이라 온갖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 눈에 원한이나 분노가 서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리산이 세상의 먼지를 걸러내듯 금이의 눈은 맑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이의 15살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기댈 곳 하나 없는 산골 거지 처녀. 그러나 이 처녀의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는 아직 금이 자신도 하늘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금이가 15 되던 해, 봄 기운이 지리산 골짜기마다 스며들던 때였습니다. 진달래가 능선을 따라 붉게 피어오르고 계곡물이 얼음을 깨고 소리내어 흐르기 시작하던 어느 날, 지리산에 낯선 노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요, 등에는 커다란 나경을 지고 손에는 긴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나경이란 풍수에서 쓰는 나침반으로 산의 맥과 물의 흐름을 잇는 도구이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오태석이라 하였습니다. 오태석은 당대 천하제일의 직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음양과에 급제하여 관상감에서 벼슬을 하였으나 권세가들이 명랑을 독차지하려고 자기를 앞세우는 꼴을 보다 못해 벼슬을 내던지고 떠돌이 직관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 뒤로 30여 년 전국의 산이란 산은 죄가 밟으며 천하의 명당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오태석이 지리산을 찾아온 까닭이 있었습니다. 풍수에 전해오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으니 지리산 어딘가에 천년에 한 번 열리는 대명당이 숨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당의 묘를 쓰면 그 후손 가운데 귀인이 나온다 하였습니다. 스승에게서 들은 이 이야기를 오태석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50년을 산천을 떠돌며 이 명당 하나를 찾아 헤맨 것이옵니다. 그런데 지리산은 호락호락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오태석이 깊은 골에 들어선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끼 낀 바위에 발을 헛디뎌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쳐 꼼짝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늙은 몸에 다리까지 다치니 물 한 모금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계곡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돌바닥 위에서 오태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명당을 찾다가 제 무덤 자리를 먼저 찾게 되는 건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위 위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초 광주리를 이고 계곡으로 내려오던 금이가 바위 틈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한 것이옵니다. 금이는 광주리를 내려놓고 재빠르게 노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정신이 있으십니까? 오태석이 가느다란 눈을 떴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소녀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업어다 드리겠습니다. 오태석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처녀가 이 늙은이를 어찌 없는단 말이냐. 사람을 불러오거라. 금이가 오태석의 등 뒤로 돌아가며 말하였습니다. 어르신, 이 산에 사람 부르러 가면 반나절입니다. 그 사이 어르신은 더 차가워지실 터. 힘은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산에서 살려면 짐승 가죽 지고 장터까지 걸어야 하는데 어르신이 짐승 가죽보다 가볍습니다. 금이는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15살 소녀의 등이었으나 산짐승의 가죽을 지고 험한 산길을 오르내린 등이라 단단하였습니다. 금이는 이를 악물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려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지요. 오태석은 소녀의 등에 업혀가면서 그 가는 어깨가 땀으로 젖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움막에 도착한 금이는 노인을 눕히고 계곡에서 길어온 물로 상처를 씻긴 뒤 약초를 지시겨 다친 다리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으려고 끓여놓은 풀죽을 노인 앞에 내놓았지요. 많지 않으나 드십시오.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사흘 동안 금이는 오태석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노인에게 풀죽과 나무를 대접하고 자기는 산에서 캐온 나물 뿌리를 날로 씹었습니다. 약초를 갈아 다리에 새로 붙여주고 밤에는 자기 풀이불을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오태석이 금이를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처녀의 행색은 거지 그 자체인데 하는 짓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움막 벽에 나무 껍질로 적어놓은 소화 구절을 보고 놀랐고 산의 지형을 물으면 어느 골짜기에서 물이 어디로 흐르고 어느 바위 뒤로 바람이 꺾이는지를 막힘없이 설명하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 천연 풍수가의 눈을 가진 처녀였지요. 사흘째 된 날 저녁 오태석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낭자, 내가 이 산을 잘 아는 것 같으니 하나 묻겠다. 혹시 이 산 어디에 큰 바위가 셋 나란히 서 있고 그 뒤로 물이 감아 도는 곳을 아느냐? 금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삼형제 바위 말씀이십니까? 알지요. 거기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산소를 쓴 곳이지요. 그 순간 오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풀죽을 뜨던 손이 멈추고 눈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뭐라고? 금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요. 오태석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50년을 찾아 헤맨 천년 명당. 천하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 전국의 산을 밟고 또 밟았던 그 자리에 이미 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 거짓 처녀의 아버지 묘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 오태석으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인지 열리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오태석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풀렸다 하였습니다. 금이는 노인의 이 기이한 반응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길이 없어 그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밤밤이 움막의 틈 사이로 스며들어왔습니다. 모닥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 위에서 일렁이게 하였습니다. 오태석은 한참을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처녀야, 내일 아침 나를 내 아버지 산소에 데려가다오. 금이는 의아하였으나 은인이 부탁하는 것이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노인이 왜 아버지 산소를 보고 싶어 하는지, 삼형제 바위가 왜 노인의 얼굴빛을 바꾸었는지 금이는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모닥불 너머로 보이는 노인의 떨리는 눈빛 속에 무언가 크고 깊은 것이 서려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지요. 그 밤 지리산 위로 별이 쏟아지듯 빛났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작은 움막 안에서 벌어진 인연의 실타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오태석의 다리가 난 것은 금이의 움막에 든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풀잎마다 맺혀있는 이른 시각, 오태석은 금이와 함께 산길을 올랐습니다. 삼형제 바위가 있는 곳까지는 한 시진이 넘게 걸리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금이가 앞서 걸으며 가시덤불을 헤치고 오태석이 지팡이를 짚으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지리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오태석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추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이러하였습니다. 뒤로는 지리산 주봉에서 내려오는 산줄기가 용의 등뼈처럼 굽이쳐 한 곳에 모이고 앞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활처럼 휘감아 돌아 나갔습니다. 왼쪽에는 청룡의 산줄기가, 오른쪽에는 백호의 산줄기가 양팔로 감싸안 듯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 멀리 지리산 천왕봉이 우뚝 솟아 마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큰 바위가 나란히 서 있으니 마을 사람들이 삼형제 바위라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오태석이 나경을 꺼내 방위를 재었습니다. 흙을 한 줌 파서 코에 대고 냄새를 맡고 혀끝에 올려 맛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빠지는지 살피고 물소리가 어느 쪽에서 들려오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태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오태석이 금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늙은 직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시옵니까? 금이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오태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처녀야, 내 아버지 산소가 놓인 이 자리가 내가 50년을 찾아 헤맨 그 명당이다. 명당이라 하시옵니까? 여기는 아무도 찾지 않는 산골인데요. 오태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풍수의 장풍득수라 하여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 곳이 명당이니라. 이 자리는 지리산의 전기가 50비를 달려와 한 점에 모이는 곳이다. 뒤로는 산이 감싸 바람을 막고 앞으로는 물이 감아 기운을 모은다. 좌청룡 우백호가 완벽하고 조산이 천왕봉이니 이보다 더한 명당은 천하에 없느니라. 금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된다는 것이옵니까?
오태석이 금이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 명당의 묘를 쓴 후손에게서 귀인이 나온다였는데 그 묘의 주인이 내 아버지라면 귀인이 될 사람은 바로 너란 뜻이다. 금이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지요. 어르신, 농담이 지나치시옵니다. 산골거지가 무슨 귀인이옵니까? 오늘 저녁 풀죽이나 먹을 수 있을런지 걱정인걸요. 그러나 오태석은 웃지 않았습니다. 진지한 눈으로 금이를 바라보며 말하여지요. 명당의 기운은 반드시 발현되느니라. 다만 그 시기와 경로는 하늘만이 아시는 것이다. 하나 기억하여라. 명당은 덕이 있는 자에게만 응한다. 내가 이 늙은이를 업어 살린 그 마음이 곧 덕이니 하늘이 너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오태석은 떠나기 전 금이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아 3가지 당부를 남겼습니다. 하나, 아버지 산소를 정성껏 돌보되 절대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마라. 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산을 떠나지 마라. 셋, 귀한 사람이 찾아와도 절대 내가 먼저 내 신분을 높이려 하지 마라. 덕은 스스로를 낮추는 데서 빛나느니라. 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3가지 당부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오태석이 지팡이를 짚고 산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소나무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금이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오태석이 떠난 뒤에도 금이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혹독해졌지요. 마치 하늘이 정말로 시험을 내리듯이. 그해 여름, 장마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비가 사흘을 쏟아지고 닷새를 쏟아지고 열흘이 되어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계곡물이 불어나 바위를 삼키고 산비탈의 흙이 물에 씻겨 흘러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열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금이가 움막 안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산 위쪽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르르르 쿵쿵쿵. 마치 산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이었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금이가 몸을 일으켜 움막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이미 흙더미가 골짜기를 타고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금이는 곁에 있던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두 팔로 가지를 껴안고 매달리는 사이 발 아래로 흙탕물과 돌덩이가 미친 듯이 지나갔습니다. 오두막이 통째로 쓸려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가죽 몇 장 말린 약초, 풀이불, 아버지가 쓰던 벼룩까지 금이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날이 밝았을 때 금이는 나무 위에서 내려와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는 클더미만 수북하였습니다. 맨몸이었습니다. 발가벗겨진 땅 위에 금이 혼자 서 있었지요. 금이는 맨발로 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산소가 있는 삼형제 바위를 향하여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올랐습니다.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산소는 무사한가? 삼형제 바위에 도착하였을 때 금이는 두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산사태가 산 아래를 처참히 덮쳤건만 이 자리만은 무사하였습니다. 물길이 양옆으로 갈라져 이곳을 비켜간 것이옵니다. 3개의 바위가 묵묵히 서 있고 아버지의 봉부는 풀 한 폭이 흐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금이가 아버지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금이는 살 수가 없사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사옵니까? 울음이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울고 또 울다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었지요. 차가운 흙바닥 위에 웅크린 금이의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생전의 모습 그대로 해진 도포를 입고 온화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금아, 산이 무너져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느니라. 내가 이 산의 뿌리다. 버텨라. 금이가 눈을 떴습니다. 새벽빛이 삼형제 바위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으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였습니다. 금이는 젖은 얼굴을 소매로 훔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날부터 금이는 삼형제 바위 곁에 새 움막을 지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모으고 풀을 엮고 흙을 이겨 벽을 세웠지요.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에 피가 맺혔으나 금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움막이 완성되던 날, 금이는 아버지 산소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금이가 다시 일어섰사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사태로 지형이 바뀌면서 삼형제 바위 일대에 기름진 터가 드러났는데 이 소식이 함양고을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자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지요. 수백 석의 부자이자 고을의 좋은 땅은 죄다 제 것으로 만드는 토호, 이 좌수라는 자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좌수는 함양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본래 미천한 집안 출신이었으나 젊은 시절부터 남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빚을 놓아 재산을 불렸습니다. 수백 석의 부자가 되고 나서는 좌수 자리까지 꿰차 고을의 크고 작은 일에 코를 들이밀지 않는 곳이 없었지요. 관아의 아전들도 이 좌수의 눈치를 보았고 마을 사람들은 이 좌수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과 권세를 한 손에 쥔 자가 탐욕까지 갖추었으니 함양 백성들로서는 재앙과 다름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산사태 소식이 이 좌수의 귀에 들어온 것은 장마가 그치고 보름쯤 지난 뒤였습니다. 이 좌수의 집에 드나드는 떠돌이 풍수쟁이가 있었는데 이 자가 삼형제 바위 일대를 지나다가 산사태로 바뀐 지형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와 귀띔한 것이옵니다. 좌수어은 삼형제 바위 자리가 범상치 않사옵니다. 산사태가 나고 나니 지형이 바뀌어 기름진 터가 드러났는데 제가 보기에 저기에 선산을 쓰시면 후손이 크게 되실 것이옵니다. 이 좌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기름진 터라는 말에도 귀가 솔깃하였거니와 명당이라는 말에 더욱 마음이 동하였습니다. 이 좌수는 자식 복이 없는 편이라 셋째 아들은 술주정뱅이 거다리요. 나머지 아들들도 변변치 못하여 늘 속을 썩이고 있었지요. 명당에 선산을 쓰면 후손이 크게 된다는 말이 가뭄의 단비처럼 들렸습니다. 이 좌수가 곧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삼형제 바위 일대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보라 한 것이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패족 김진사의 딸 금이라는 거짓 처녀가 그 곁에 움막을 짓고 살고 있사옵니다. 김진사의 산소가 바로 그 자리에 있사옵니다. 이 좌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패족의 딸, 거짓 처녀. 은자 몇 냥이면 땅을 내놓을 것이야 여긴 것이었지요. 이 좌수가 하인 둘을 앞세워 삼형제 바위로 올라갔습니다. 금이의 움막 앞에 떡하니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이는 움막 앞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다가 낯선 자들의 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김진사의 딸이냐? 이 좌수가 물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금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이 좌수가 품에서 은자 10냥을 꺼내 금이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삼형제 바위 일대를 팔아라.
은자 10냥이면 같은 것이 3년은 먹고 살 돈이다. 금이가 은자를 내려다보았지요. 10냥이라면 참으로 큰 돈이었습니다. 풀죽 대신 쌀밥을 먹을 수 있고 누더기 대신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의 눈앞에 아버지의 봉분이 떠올랐습니다. 오태석의 당부가 귓가에 울렸지요. 아버지, 산소를 옮기지 마라. 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산소가 있는 곳을 팔 수는 없사옵니다. 이 좌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은자 20냥. 아버지, 산소가 있는 한 10냥을 주셔도 팔 수 없사옵니다. 이 좌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거짓 처녀가 감히 자기 앞에서 고개를 저은 것이옵니다. 수백석 부자의 제안을 누더기 걸친 년이 거절하다니. 이 좌수의 콧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이 년이 미쳤구나. 패족의 년이 감히 누구 앞에서 건방을 떠느냐. 이 좌수가 소매를 뿌리치며 돌아갔습니다. 금이는 움막 앞에 홀로 서서 이 좌수의 뒷모습이 산길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렸으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좌수가 가만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간 이 좌수는 관아에 손을 썼습니다. 아전에게 뇌물을 찔러주고 그 일을 무단 점거로 고발한 것이옵니다. 패족의 딸이니 제대로 된 땅 문서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이 이 좌수의 계산이었습니다. 며칠 뒤 관아의 포졸셋이 삼형제 바위로 올라왔습니다. 금이의 움막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김진사의 딸 금이 무단 점거의 죄로 관아에 출두하라. 금이가 끌려갔습니다. 함양관아의 마당에 무릎을 꿇은 금이의 등 위로 곤장이 내리쳤습니다. 매 한 대의 살이 찢어지고 매 두 대의 이를 악물어야 했고 매 세 대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금이는 비명을 삼키며 버텼습니다. 아버지 산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 하나가 금이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곤장을 맞은 뒤 금이는 옥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돌방이었습니다. 쥐가 발끝을 지나가고 벽에서는 물이 스며들어 바닥이 축축하였습니다. 금이는 아픈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아 아버지가 가르쳐준 소학 구절을 소리내어 읊었지요.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니라. 열흘이 지났습니다. 금이는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좌수의 힘이 관아에까지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도움의 손이 내밀어졌습니다. 함양관의 이방 가운데 나이 지긋한 아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전이 금이의 아버지 김진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김진사가 살아있을 적에 이 아전의 아들에게 그를 가르쳐준 인연이 있었습니다. 늙은 아전이 관아의 옛 문서를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괴짝 속에서 김진사가 삼형제 바위 일대의 땅을 정당하게 개간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낸 것이옵니다. 이 문서가 관아에 올려지자 무단 점거 혐의는 허물어졌습니다. 금이가 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열흘 만에 다시 본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등에는 곤장 자국이 아물지 않아 옷에 핏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금이는 관아 문을 나서며 늙은 아전에게 깊이 절을 하였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늙은 아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아들에게 그를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갚는 것일 뿐이다. 다만 조심하여라. 이 좌수가 물러난 것이 아니니라. 아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좌수의 첫 번째 수는 실패하였으나 이 좌수는 이를 갈며 다음 수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금이가 산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이 좌수의 하인이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좌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땅 문서가 나오는 바람에 관할을 통한 수가 막혀버렸으니 이불 속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다른 궁기를 하였습니다. 베개를 3번이나 뒤집고 나서야 비로소 한 가지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땅을 빼앗을 수 없다면 땅의 주인을 제 집안 울타리 안에 가두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지 처녀가 이 좌수의 며느리가 아닌 첩이 되면 첩의 재산은 곧 남편 집안의 것이니 삼형제 바위 일대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제 품에 굴러들어오는 셈이었습니다. 이 좌수는 어둠 속에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문제는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좌수의 셋째는 아침부터 술독에 코를 박고 살았습니다. 취하면 종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깨면 노름판을 찾아 기어갔습니다. 함양장터에서 셋째 도령 이야기가 나오면 술집 주모도 혀를 찼지요. 그러나 이 좌수에게 그것은 오히려 호재였습니다. 건달 셋째에게 첩을 드리는 것이니 혼처를 따질 양반가도 없을 테고 거지 처녀 쪽에서 감히 흠을 잡을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누더기 입은 년이 따뜻한 방과 흰쌀밥을 마다하겠느냐. 이 좌수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좌수가 직접 삼형제 바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얼굴에 너그러운 척 웃음을 띠고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금이야, 내가 지난번에는 좀 급하였다. 오늘은 좋은 말을 하러 왔느니라. 금이가 약초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좌수의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금이는 본능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 팔자를 고쳐주마. 우리 셋째의 첩으로 들어오면 밥 걱정, 옷 걱정 없이 살 수 있느니라. 거지 노릇은 그만하고 따뜻한 방에서 편히 살아보지 않겠느냐? 금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누더기 저고리 사이로 보인 어깨는 앙상하였으나 두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좌수 어른, 소녀는 거지이되 첩은 되지 않겠사옵니다. 이 좌수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뭐라 하였느냐? 거지는 제 발로 걷사옵니다. 배가 고파도 제 힘으로 나무를 캐고 추워도 제 손으로 불을 피우옵니다. 그러나 첩은 남의 발에 매인 몸이옵니다. 소녀는 제 발로 걷는 거지이고 싶사옵니다. 이 좌수의 낯빛이 돌처럼 붙더니 시뻘겋게 변하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내뱉었습니다. 두고 보자, 2년. 이 좌수의 등이 산길 아래로 사라진 뒤 금이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하였으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좌수가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걸 금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금이는 아버지 산소 앞에 앉아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지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금이가 잘하고 있는 것이옵니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으나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지나며 솔솔 소리를 내었습니다. 금이는 그 소리를 아버지의 대답으로 여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무렵 함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한양에서는 조정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태종 임금의 맏아들 양녕대군이 세자의 도리를 저버리고 기방을 드나들며 사냥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한숨을 쉬었고 태종은 눈살 찌푸렸습니다. 세자를 갈아야 한다는 상소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은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었습니다. 조정의 눈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충녕대군은 2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글 읽기를 좋아하고 성품이 온화하며
백성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는 왕자라 하여 태종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그러나 형을 밀어내고 세자가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충녕대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숨이 막힌 충녕대군이 태종에게 청하였습니다. 아버님, 며칠간 지리산에 사냥을 다녀오겠사옵니다. 태종이 허락하였습니다. 사실 사냥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태종도 알고 있었습니다. 충녕대군은 호위 무사 5과 함께 지리산에 들어왔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진을 치고 날마다 산으로 올라가 짐승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대군의 마음은 사냥에 있지 않았습니다. 산의 고요 속에서 머리를 식히고 싶었던 것이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대군이 사슴 한 마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몸이 희고 뿔이 우뚝한 수사슴이었습니다. 대군은 활을 들고 사슴을 쫓았습니다. 사슴은 골짜기를 타고 달렸고 대군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뒤쫓았으나 산이 깊고 길이 험하여 하나둘 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슴은 점점 깊은 골로 들어갔고 대군은 어느새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슴의 모습이 나무 사이로 사라졌을 때 대군은 비로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이 낯선 산골짜기였습니다. 왔던 길이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늘이 먹빛으로 변하더니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으나 이내 굵은 빗줄기가 쏴졌습니다. 대군의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한양 궁궐에서 나고 자란 왕자에게 이 산속 밤비는 처음 겪는 혹독함이었습니다. 대군이 산길을 더듬으며 걷고 있을 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빗속에서 깜빡이는 작은 불빛이었으나 그것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표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도 걸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나뭇가지와 풀로 엮은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모닥불 빛이 빗속에서 누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군이 움막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안에 누가 있소? 길을 잃은 나그네인데 비를 피하게 해주시오. 움막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모닥불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친 소녀였습니다. 금이었습니다. 금이가 빗속에 서 있는 사내를 보았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행색이 처참하였으나 옷감의 질이 범상치 않고 허리에 찬 칼집에 옥이 박혀 있는 것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금이에게 중요한 것은 사내의 신분이 아니라 속에서 떨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깊은 산에 웬 분이시옵니까? 일단 들어오시옵소서. 비를 피하셔야지요. 대군이 움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고 허름한 움막이었으나 모닥불 온기가 젖은 몸을 감쌌습니다. 금이는 구석에서 마른 옷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아버지의 옛 도포였습니다. 낡고 해졌으나 마른 옷이었습니다. 금이는 모닥불에 나물죽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저녁으로 먹으려던 것이었으나 손님이 왔으니 내놓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대군이 죽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나물죽이요? 내가 먹어본 어떤 죽보다 맛이 있소. 금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맛이라 할 것도 없사옵니다. 다한 산에서 캔 나물은 제철에 캐면 약이 되고 약이 되는 것은 맛도 좋은 법이지요. 이 밤, 이 작은 움막 안에서 왕자와 거지 처녀가 마주 앉아 나물죽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인연의 시작인지 아직 둘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움막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대군이 나물주 그릇을 내려놓고 움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살림이었습니다. 솥 하나, 바가지 둘, 풀로 엮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무엇인가 걸려 있는 것이 대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 껍질 여러 장의 먹으로 글을 적어 나란히 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오? 대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소학의 구절을 적어 놓은 것이옵니다. 종이가 없어 나무 껍질에 적었사옵니다. 금이가 대답하였습니다. 대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무 껍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글씨가 비뚤비뚤하였으나 한 획 한 획에 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혀 있는 내용은 한 글자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처자가 글을 아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조금이라 부끄럽사옵니다. 대군이 시험 삼아 물었습니다. 소학에 이르기를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라 하였는데 처자의 어버이는 어찌 되셨소? 금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모닥불의 빛이 금이의 얼굴 위를 일렁이며 지나갔습니다. 돌아가셨사옵니다. 두 분 다. 그러면 처자는 어버이를 섬길 수 없으니 근본이 없는 것이오? 움막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닥불이 나무를 태우는 소리만 바지직 들렸습니다. 금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살아계신 어버이를 섬기는 것만이 효가 아니옵니다. 돌아가신 어버이의 뜻을 잇는 것도 효이 없고 어버이가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사는 것도 효이옵니다. 소녀는 아버지 산소를 지키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글을 잊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사는 것으로 효를 행하고 있사옵니다. 충녕대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궁중의 학자들도 이보다 명쾌하게 효를 풀어내지 못하였습니다. 경연에서 대신들이 길고 긴 강론을 늘어놓아도 이토록 가슴에 와닿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산골 거지 처녀의 입에서 나온 것이옵니다. 밤이 깊어가며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빗소리가 움막 지붕을 두드리고 모닥불이 천천히 줄어들었습니다. 처자는 이 산에서 혼자 사는 것이 무섭지 않소? 대군이 물었습니다. 짐승은 무섭지 않사옵니다. 짐승은 배고프면 덤비고 배부르면 물러나니 단순하지요. 금이가 모닥불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무서운 것은 사람이옵니다. 사람은 배불러도 더 채우려 하고 제 것이 있어도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옵니다. 대군의 눈빛이 움직였습니다. 조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옵니다. 형제끼리 세자 자리를 두고 벌이는 다툼, 대신들이 권세를 차지하려 서로 물어뜯는 모습, 배가 불러도 더 채우려 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바로 대군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오? 금이가 모닥불 속의 불씨를 가만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물처럼 살면 되지요. 물처럼?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이르옵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지만 결국 바위를 깎사옵니다. 물은 형체가 없어 약해 보이지만 홍수가 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하지요. 높은 데서 싸우지 말고 낮은 데서 흘러가면 언젠가는 닿을 곳에 닿는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사옵니다. 움막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빗소리마저 잦아든 듯하였습니다. 충녕대군의 가슴 안에서 무엇인가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처녀가 말하는 물에 도리는 노자가 잃은 상선 약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이는 노자를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산에서 물을 보며 비를 맞으며 계곡을 건너며 스스로 깨우친 것이옵니다. 대구는 이 밤을 잊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궁에서 수만 권의 책을 읽었으나 이 좁은 움막에서 거지 처녀에게 배운 것이 더 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산 아래 골짜기에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젖은 나무잎에서 빗방울이 또르르 굴러떨어지는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금이가 모닥불에 남은 나물죽을 데워 사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죽을 받아들며 금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닥불 빛이 아닌 아침 햇살 아래에서 본 금이의 얼굴은 누더기와 어울리지 않게 더욱 맑았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급한 발소리가 올라왔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습니다. 갑옷 부딪히는 소리, 칼집이 허벅지에 닿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금이가 움막 밖을 내다보았을 때 무사 5이 숨을 헐떡이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무사들이 움막 앞에 도착하자마자 땅에 엎드렸습니다. 대군마마, 밤새 찾아 헤맸사옵니다. 금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대군마마. 그 낯선 글자가 금이의 귀를 때렸습니다. 어젯밤 자기 움막에 비를 피하러 들어온 사내가 나물죽을 한 그릇 비우고 효도 이야기를 나눈 그 사내가 왕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금이가 허겁지겁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축축한 흙에 닿았지요. 소녀가 눈이 어두워 대군마마를 알아뵙지 못하였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충녕대군이 몸을 굽혀 금이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대군의 손이 금이의 팔에 닿는 순간 금이의 어깨가 움찔하였습니다. 처자 앞에서는 대군이 아니라 어젯밤의 나그네요. 일어나시오. 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군의 눈이 어젯밤 모닥불 앞에서 보았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위엄이 아니라 사람의 따뜻함이 담긴 눈이었지요. 대군이 금이의 처지를 물었습니다. 금이는 숨기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패족의 딸인 것, 아버지 산소를 지키며 홀로 사는 것, 이 좌수가 땅을 빼앗으려 한 것, 첩으로 들이려 한 것까지. 대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온화하던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렸지요. 턱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이 좌수라는 자, 내가 돌아가면 조치를 취하겠소. 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군마마, 그러지 마시옵소서. 대군이 의아한 얼굴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시오? 마마의 권세로 이 좌수를 벌하시면 이 좌수는 벌을 받겠사옵니다. 그러나 소녀는 마마의 힘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되옵니다. 소녀는 제 힘으로 이 산을 지키고 싶사옵니다. 그것이 아버지 산소를 지키는 것이자 소녀의 자존을 지키는 것이옵니다. 대군이 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의 여인들은 왕자의 작은 관심에도 매달리고 하찮은 은혜에도 감흡하며 더 큰 것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왕자의 도움을 스스로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 처녀가 한 나라의 왕자보다 등이 곧았습니다. 대군이 웃었습니다. 감탄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처자는 물처럼 산다 하였는데 바위보다 단단한 것 같소. 대군이 품속을 더듬더니 비녀 하나를 꺼내 금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흰 옥으로 깎은 비녀였습니다. 빛깔이 맑고 결이 고와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것이었소. 언젠가 다시 만날 때
이것으로 나를 알아보시오. 금이가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것을 어찌 소녀에게 주시옵니까? 대군이 비녀를 금이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나물죽 값이오. 대군이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대군의 등이 소나무 사이로 점점 작아졌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발소리와 갑옷 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지고 마침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금이는 움막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 안에 옥비녀가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금이는 비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옥이 저고리 안에서 서서히 체온을 받아 따뜻해졌지요. 금이는 아버지 산소 앞에 올라가 절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었사옵니다. 삼형제 바위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솔솔 소리를 내었습니다. 금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천천히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금이는 옥비녀를 움막벽 안쪽 흘 속에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을 곳에. 그리고 다음 날부터 금이는 다시 나무를 캐러 산을 올랐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된 것이었지요. 왕자를 만난 것이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손 안에 남은 옥의 온기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보름 뒤의 일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무렵 금이가 움막 앞에서 캐온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고 새소리가 골짜기를 채우는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거친 발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의 발이 돌을 밟고 가지를 꺾으며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포졸 넷이 창을 들고 움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김진사의 딸 금이 역서를 숨긴 죄로 관하에 출두하라. 금이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나물 다듬던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역서라 하시옵니까? 소녀에게는 그런 것이 없사옵니다. 포졸들은 금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움막 안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솥을 엎고 풀이불을 찍고 바닥에 흙까지 파헤쳤습니다. 그러다 벽에 걸린 나무 껍질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금이가 소학 구절을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포졸의 우두머리가 나무 껍질을 들어 올려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문을 읽을 줄 모르는 포졸의 눈에는 빼곡한 먹글씨가 전부 수상하게만 보였습니다. 이것이 역서가 아니고 무엇이냐? 끌고 가라. 그것은 소학이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글을 적어 놓은 것이옵니다. 금이가 소리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금이의 두 팔이 뒤로 묶였습니다. 거친 새끼줄이 손목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끌려 내려가면서 금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삼형제 바위가 저녁 노을 속에 묵묵히 서 있었고 아버지의 봉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 갔습니다. 금이가 함양과나 옥에 갇혔습니다. 지난번 곤장을 맞고 갇혔던 바로 그 차가운 돌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죄목의 무게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지난번은 무단점거라는 가벼운 혐의였으나 이번은 역모였습니다. 역모는 시박대죄의 으뜸이니 혐의만으로도 참수를 면하기 어려운 중죄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충녕대군이 산을 내려간 지 사흘도 되지 않아 함양 장터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번져나갔습니다. 떡장수가 국밥집 주모에게 전하고 주모가 나무꾼에게 전하고 나무꾼이 아랫마을 농부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야기는 사람의 입을 거칠 때마다 살이 붙었습니다.
대군마마가 산골 거지처년의 움막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더라. 하룻밤을 묵다니 그 처녀가 보통이 아닌 개로구나. 얼굴이 곱다던가. 얼굴은 모르겠고 대군마마가 비녀를 하사하셨다더라. 이 소문이 이 좌수의 귀에 닿는 데에는 이틀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좌수의 하인이 장터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좌수는 방 안에 앉아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며 두 가지를 궁리하였습니다. 하나, 거지처녀가 대군의 눈에 들었다면 이 땅에 값어치는 하늘 모이게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둘, 대군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군이 세자가 되고 세자가 왕이 되면 거지처녀를 건드리는 것은 곧 왕실을 건드리는 것이 되옵니다. 그때는 이 좌수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금이가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좌수의 눈이 음흉하게 가늘어졌습니다. 땅을 빼앗는 것도 막혔고 첩으로 들이는 것도 막혔으니 이번에는 아예 금이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옵니다.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아서 다시는 그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 방법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좌수가 떠올린 것은 영모 고발이었습니다. 금이의 증조부가 영모에 연루되어 패족이 된 것은 함양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역적의 후손이 몰래 역서를 숨기고 있다고 고발하면 관아에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좌수는 관아의 아전을 불러 은자 5냥을 쥐어주고 귓속말을 하였습니다. 삼형제 바위에 사는 김씨 처녀가 패족 주제에 몰래 역서를 감추고 있다고 고발장을 올려라. 아전이 은자를 받아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함양관아에 고발장이 올라갔고 현감은 평소 이 좌수와 술자리를 함께하는 사이였기에 이 좌수가 시키는 일이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들어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영모 고발은 현감에게도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영모를 고발한 공이 조정에 알려지면 자기의 치적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금이가 느닷없이 끌려온 까닭이었습니다. 옥방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벽에서 물이 스며들어 바닥이 축축하였고 쥐가 구석을 오가는 소리가 밤마다 들렸습니다. 금이는 차가운 돌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생각하였습니다. 이번만은 늙은 아전이 나서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영모 혐의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 금이를 구해준 그 아전도 이번에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을 터였습니다. 금이는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포졸들이 움막을 뒤지는 틈에 재빠르게 저고리 안에 감추어둔 옥비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 비녀를 관아에 내밀며 대군마마의 이름을 대면 혹시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태석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귀한 사람이 찾아와도 절대 내가 먼저 내 신분을 높이려 하지 마라. 그리고 금이 자신이 대군에게 한 말도 떠올랐습니다. 소녀는 제 힘으로 이 산을 지키고 싶사옵니다. 금이는 옥비녀를 다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설령 이 옥 안에서 죽더라도 남의 힘에 기대어 살아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금이는 생각하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옥방의 작은 창으로 달빛이 한 줄기 스며들었습니다. 금이는 소리 없이 소학 구절을 읊었습니다.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니라.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감이 나무 껍질에 글을 한 양 을금부로 올려 보낼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을금부로 넘어가면 금이는 혹독한 국문을 받게 될 터이고 패족의 딸이라는 낙인이
모든 변명을 막아버릴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금이를 위하여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흘째 밤, 금이는 옥바닥에 웅크린 채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근심 어린 얼굴로 금이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금아, 물은 막히면 고이고 고이면 넘치느니라. 내가 고여 있을 때다. 금이가 눈을 떴습니다. 닷새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차가운 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두려웠습니다. 산사태도 곤장도 혼인 강요도 견뎌냈으나 이번만은 버틸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물이 고여 썩게 되면 어찌하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옥방 안에는 새벽바람만이 차갑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함양관아의 현감이 금이의 사안을 한양 의금부로 올려보내려는 참이었습니다. 문서가 정리되고 관인이 찍히면 금이는 포승줄에 묶인 채 한양으로 압송될 터였습니다. 의금부의 국무는 곤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침이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필이 아니라 여러 필이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기마 행렬이 관아 앞에 멈췄습니다. 선두에 선 사내가 말해서 내려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어명이시다. 관아 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현감이 허겁지겁 관복을 여미며 뛰어나왔습니다. 아전들이 줄을 지어 엎드렸습니다. 어명을 가져온 사내는 태종 임금이 직접 보낸 어사였습니다. 사실 충녕대군은 한양으로 돌아간 뒤에도 금이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골 움막에서 나물죽을 나누던 밤 물처럼 살겠다던 처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군은 금이의 도움을 거절하겠다는 뜻을 존중하여 관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나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아 몰래 사람을 보내 금이의 안부를 살피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함양에 도착하였을 때 금이가 영모 혐의로 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옵니다. 급히 한양으로 돌아와 대군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대군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영모라니. 소학 구절을 나무 껍질에 적어놓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그 처녀가 영모라니. 이것은 금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금이의 자존을 지켜주고 싶었으나 거짓 고발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군이 아버지 태종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함양 땅에서 무고한 백성이 거짓 영모 혐의로 옥에 갇혀 있사옵니다. 어사를 보내어 진상을 밝혀주시옵소서. 태종이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평소 차분하기만 하던 충령의 눈에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종은 까닭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사를 보내 사실을 조사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어사가 함양관아에 도착하여 이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나무 껍질에 적힌 글을 살폈습니다. 어사는 과거에 급제한 문관이었으니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역설한 말이냐? 이것은 소학의 구절이니라.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를 적어놓은 것을 역설화 하다니 그를 아는 자가 보면 웃을 일이로다. 어사가 고발장의 출처를 추적하였습니다. 고발장을 올린 아전을 불러 추궁하니 아전이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좌수 어른이 은자 5냥을 주시며 고발장을 올리라 시켰사옵니다. 어사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이어서 이 좌수가 금이의 땅을 빼앗으려 한 전력, 첩으로 들이려 한 정왕,
무단 점거로 거짓 고발한 이력까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무고한 처녀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 한 것이 낱낱이 밝혀진 것이옵니다. 어사가 현감을 꾸짖었습니다. 고을의 목민관이 토호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으니 어찌 백성을 다스린다 하겠느냐. 현감이 이 말을 바닥에 찌우며 용서를 빌었으나 어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좌수는 무고죄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무고죄는 무고당한 자가 받을 형벌을 무고한 자에게 되돌리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영모를 무고하였으니 이 좌수가 받을 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좌수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변방으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수백 석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끌려가는 꼴이었습니다. 금이가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닷새 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금이는 눈을 가리고 서 있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눈부신 것인 줄 금이는 처음 알았습니다. 어사가 금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삼형제 바위 일대의 땅은 정식으로 내 소유로 인정되었느니라. 이제 누구도 그 땅을 넘보지 못할 것이다. 금이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러나 관할을 나서는 금이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땅도 지키고 목숨도 건졌으나 기쁨보다 무거운 것이 가슴에 걸려 있었습니다. 결국 대군의 힘을 빌린 꼴이 된 것이옵니다. 제 힘으로 지키겠다고, 남의 힘에 기대지 않겠다고 그토록 다짐하였건만 금이는 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물처럼 살겠다 하였는데 물도 가끔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법이지요? 바람이 금이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금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삼형제 바위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산에 돌아온 금이는 움막을 다시 정리하고 흩어진 약초를 모으고 나무 껍질의 소학 구절을 다시 적어 벽에 걸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일상이었으나 금이의 안에서 무엇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군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금이의 자존심에는 상처였으나 동시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물이 혼자 흐르는 것 같아도 물을 내어주는 땅이 있고 물을 모아주는 골짜기가 있듯이 사람도 혼자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은 스스로 더 많이 베푸는 것이라고 금이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날부터 금이는 달라졌습니다. 약초를 캐어 장터에 내다 팔면서 돈이 없어 약을 구하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약초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적의 딸이라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를 모르는 마을 아이들을 움막으로 불러 그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가 없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러하였지.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천자문을 외우며 돌아오고 아픈 노인이 금이의 약초로 기침을 멈추자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손가락질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금이는 움막에서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3년간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삼형제 바위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종이 양녕대군을 폐세자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였습니다. 세자에게는 세자빈이 필요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삼간택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자는 삼간택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세자가 몰래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 금이의 근황을 알아오게 하였습니다. 보름 뒤 돌아온 사람이 전한 이야기는 이러하였습니다. 금이는 여전히 삼형제 바위 곁 움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좌수가 유배를 간 뒤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금이가 산에서 캐온 약초로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시작한 것이옵니다. 배앓이를 하는 아이에게는 작약뿌리를 다려 먹이고 종기가 난 농부에게는 약숙을 지시겨 붙여주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금이는 마을 아이들을 움막 앞에 모아놓고 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러하였듯이 천자문부터 한 글자 한 글자 짚어주고 있었습니다. 품삯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질 때면 금이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오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나물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누더기에 가까운 옷을 입고 있었으나 이태 전의 거지 처녀와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태 전 빗속에서 문을 열어주던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모닥불 앞에서 물처럼 살겠다 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제 힘으로 서겠다며 왕자의 도움을 물리치던 그 단단한 눈빛이 가슴 한편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세자가 태종을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아버님, 세자비는 제가 직접 고르게 해주시옵소서. 태종이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미 마음에 둔 처자가 있다는 뜻이냐? 한 사람이 있사옵니다. 다만 양반가의 교수가 아니옵니다. 태종의 눈썹이 꿈틀하였습니다. 양반가의 교수가 아니라면 어떤 처자냐? 함양 땅 지리산 자락에 사는 처녀이옵니다. 패족의 딸이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세자빈이 양반가 출신이 아니라니, 더구나 패족의 딸이라니. 대신들이 저마다 일어나 격렬히 반대하였습니다. 전하, 패족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으시면 조묘사직이 위태롭사옵니다.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대신들이 관복 차림으로 대궐 앞에 엎드려 반대하는 날이 사흘이나 이어졌습니다. 태종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아들의 뜻을 꺾고 싶지는 않아 조정의 반발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때 세자가 한 가지를 건의하였습니다. 아버님, 그 처녀를 불러 직접 보시옵소서. 한 번만 만나보시면 아시리이다. 태종이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불러들여라. 내 눈으로 보겠노라. 보름 뒤 금이가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난생 처음 밟는 한양 땅이었습니다. 사방에 기와집이 즐비하고 길에는 사람이 넘쳐나고 장터에서는 비단과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리산 골짜기에서 나물뿌리를 씹으며 살던 금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지러웠습니다. 궁궐의 문이 열렸습니다. 높은 담장, 끝없이 이어지는 행각, 기와 위로 쏟아지는 햇빛. 금이는 수수한 목면 치마저고리에 머리에는 충녕대군이 건넨 옥비녀 하나만 꽂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금이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행색이 세자빈 후보란 말이냐. 대전 앞에 이르렀을 때 금이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나 금이는 오태석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절대 내가 먼저 내 신분을 높이려 하지 마라. 덕은 스스로를 낮추는 데서 빛나느니라. 금이가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대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태종이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대신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금이를 향하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호기심도 있었고, 경멸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습니다. 금이가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태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함양의 김씨 처녀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듣건대 내가 패족의 딸이라 하는데 내 스스로 왕실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생각하느냐? 대신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함정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자격이 있다 하면 건방진 것이요. 자격이 없다 하면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하여도 금이에게는 불리하였습니다. 금이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금이는 고개를 숙이고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녀에게는 자격이 없사옵니다.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제 주제를 아는구나. 몇몇은 입꼬리를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소녀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사옵니다. 태종의 눈이 금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무엇이냐? 굶주림을 아옵니다. 사흘을 굶어본 사람의 배고픔을 아옵니다. 대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추위를 아옵니다. 한겨울 움막에서 떨어본 사람의 추위를 아옵니다. 금이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물죽도 먹지 못하던 날들, 서리가 내리는 움막에서 풀이불을 껴안고 밤을 새우던 날들이 금이의 뼈 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업신여김을 아옵니다. 역적의 딸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산 사람의 서러움을 압니다. 대신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던 자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전하, 왕비가 될 자격이 무엇인지 소녀는 모르옵니다. 그러나 백성의 고통을 제 몸으로 아는 것이 왕비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소녀만큼 그것을 아는 여인은 드물 것이옵니다. 대전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하였습니다. 대신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나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태종이 옥좌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신하들이 놀라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종이 금이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왕이 된 뒤로 궁 안의 여인들은 하나같이 비단과 보석을 구하고 자기 친정의 이익을 챙기려 하였다. 태종의 목소리가 대전의 기둥을 울렸습니다. 백성의 굶주림을 아는 여인은 이 궁에 한 명도 없었느니라. 태종이 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수한 목면 저고리를 입은 처녀의 눈이 맑았습니다. 이태 전 아들이 보았다는 그 맑은 눈이 태종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종이 한참을 말없이 금이를 바라보다가 뜻밖의 말을 하였습니다. 먼 길을 왔으니 고단하겠구나. 보름간 궁에서 쉬었다 돌아가거라. 쉬었다 돌아가라. 세자빈으로 삼겠다는 말도 물러가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대신들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세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금이는 태종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마를 바닥에 대고 깊이 절을 올린 뒤 대전을 물러나왔습니다. 궁궐 처마 위로 하늘이 높았습니다. 금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끝난 것인지 시작인 것인지 금이에게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궁 안 구석에 작은 처소가 내려졌습니다. 궁녀들은 금이가 누구인지 몰랐고 금이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보름만 지나면 산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소에 비단옷 10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이가 한 벌을 들어 올렸습니다. 구름결 같은 감촉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태어나서 만져본 적 없는 옷감이었습니다. 금이는 옷을 가지런히 접어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보름 뒤면 돌아갈 몸이 옵니다. 비단의 몸이 익으면 돌아가서 누더기가 더 서럽지 않겠사옵니까? 사흘째 되던 날, 금이가 뒷뜰을 지나다 부엌 쪽에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 궁녀 하나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시오? 배가 끊어질 듯 아프오. 허나 궁녀 따위가 어이를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오. 금이가 궁녀의 이마를 짚고 배를 눌러보고 혀를 살폈습니다. 부엌에서 생강을 찾아 잘게 썰어 끓인 물에 우려내었습니다. 궁녀가 한 사발을 마시고 한참 뒤에 낯빛이 돌아왔습니다. 어찌 이런 것을 하시오? 사내는 어이가 없사옵니다. 아프면 제가 제 어이가 되어야 했지요. 그 뒤로 궁녀들 사이에 금이의 이름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머리가 아픈 궁녀에게는 혈자리를, 손이 갈라진 궁녀에게는 약초를 찧어 주었습니다. 닷새째 궁 안에서 세력이 센 상궁이 금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내년이 약초를 좀 안다고 으스대느냐. 패족의 천한 피는 못 속이느니라. 이 궁에 내가 설 자리는 없다. 궁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금이가 상궁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궁마마 말씀이 옳사옵니다. 소녀의 피가 천한 것은 소녀도 아옵니다. 그러하오나 마마 약초도 천한 풀이옵니다. 길가에 밟혀 자라고 소와 말이 밟고 지나가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병이 들면 그 천한 풀이 목숨을 살리옵니다. 상궁이 얼굴을 붉히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열흘째 태종이 불쑥 금이를 불렀습니다. 대전이 아닌 후원에 정졌습니다. 태종이 연못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궁에서 지내며 무엇이 눈에 들어왔느냐? 금이는 임금이 심심하여 말벗을 찾은 것이려니 여겼습니다. 전하, 수라간에서 하루 버려지는 밥이 소녀가 산에서 한 달을 먹을 양이옵니다. 한 철 입고 버리는 비단이 소녀가 10년을 입을 양이옵니다. 태종의 눈빛이 움직였습니다. 금이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말 이었습니다. 소녀가 산에서 배운 것이 있사오니 물이 새는 독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는다는 것이옵니다. 그 새는 것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나무를 캘 때 뿌리째 뽑지 않사옵니다. 잎만 뜯으면 뿌리에서 다시 자라니 여러 번 캘 수 있사옵니다. 아낄 것은 아끼되 백성의 살림을 쪼들게 하지 마시고 쓸 것은 쓰되 궁궐의 체면칠에 흘려보내지 마시옵소서. 그리하면 곳간에 남는 것이 생기고 남는 것이 있으면 흉년의 굶주리는 백성에게 돌릴 수 있사옵니다. 궁이 검소하면 백성이 넉넉해지고 백성이 넉넉하면 나라가 든든해지옵니다. 소녀가 산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사온데 물은 위에서 퍼주어야 아래가 마르지 않는 법이옵니다. 태종이 고개를 돌려 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이는 임금의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읽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가보거라. 금이가 절을 하고 물러나며 생각하였습니다. 산골 처녀의 이야기가 임금의 귀에 들어왔을 리 없건만 괜한 말을 하였구나 하고 보름째 되는 날 아침 금이가 짐을 꾸렸습니다. 비단옷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가져온 보따리 하나만 챙겼습니다. 그때 내관이 찾아왔습니다. 대전으로 오시오. 금이가 대전에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대신들이 좌우로 도열하여 서 있었고 태종이 정식 관복을 갖추어 입고 용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름 전 처음 들어왔을 때와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태종이 금이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씨 처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다. 금이의 등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내가 만에 하나 세자빈이 된다면 패족이라는 내 과거가 왕실의 먹칠을 하게 되느니라. 대신들이 역적의 후손이라 부를 것이요. 백성들도 수군거릴 것이다. 어찌 감당하겠느냐? 금이의 심장이 멈추는 듯하였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금이의 가장 깊은 상처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대전 안의 침묵이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금이가 한참을 말없이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녀가 산에서 움막을 지을 때 가장 좋은 제목은 바람 많은 산등성이에서 자란 나무였사옵니다. 태종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바람 없는 골짜기에서 자란 나무는 곧고 매끄럽사오나 쉬이 부러지옵니다. 바람 많은 산등성이에서 비틀리고 꺾이며 자란 나무는 보기에 험하오나 어떤 폭풍에도 버티옵니다. 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으나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과거가 먹칠이 될 수도 있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전하, 먹칠이 되느냐, 미칠이 되느냐는 소녀가 앞으로 어찌 사느냐에 달린 것이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먹칠은 그림을 망치오나 미칠은 그림을 받쳐주옵니다. 소녀의 지난 날이 미칠이 되어 왕실을 받쳐줄 수 있다면 소녀는 기꺼이 그 무게를 감당하겠사옵니다. 대전 안이 얼어붙은 듯 고요하였습니다. 태종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처녀를 보름간 궁에 두었느니라. 대신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단옷 10벌을 내렸으나 한 벌도 입지 않았고 아픈 궁녀를 제 손으로 돌보았고 궁의 낭비를 단번에 짚어내었느니라. 이 처녀는 시험인 줄도 모르고 한 일들이었느니라. 금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보름 동안 쉬었다 가라는 말이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이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태종의 목소리가 대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처녀를 세자빈으로 삼으라. 금이가 대전 마루에 엎드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마루 위에 번졌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아버지, 나뭇가지를 쥐고 있던 아버지의 손, 산소를 부탁하던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 풀죽을 끓이며 버텨온 수천 개의 밤, 그 모든 것이 이 자리로 금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세자빈이 된 금이에게 새 이름이 내려졌습니다. 김소헌이라 하였습니다. 누더기를 걸치던 산골 처녀가 세자빈의 예복을 입고 궁 들어서던 날, 함양마을 사람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역적의 딸이라 손가락질하던 그 처녀가 세자빈이 되었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궁에서의 금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이 비단 이불을 깔아주면 무명이 편하다 하였고 수라상에 산의 진미가 올라오면 반찬 술을 줄이라 하였습니다. 궁녀들이 어리둥절해 하였으나 금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라간에서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궁밖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 주라 하였고 한 철 입고 버리는 비단옷을 거두어 궁녀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궁 안의 살림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이가 참으로 빛을 발한 것은 세자의 곁에서였습니다. 세자가 새로운 법을 구상하면 금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저하,
이 법이 시행되면 양반은 편하게 싸우나 농부는 봄 파종 때 일손을 빼앗기게 되옵니다. 세자가 멈칫하였습니다. 조정 대신 누구도 짚어내지 못한 허점을 금이가 단번에 꿰뚫은 것이었습니다. 금이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거두는 농사의 흐름을 제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탁상에서 글로 배운 것이 아니라 지리산 비탈에서 손에 흙을 묻히며 익힌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세자가 흉년에 구휼미를 내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금이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저하, 쌀만 내리시면 한 달이면 떨어지옵니다. 쌀과 함께 씨앗을 내려 주시옵소서. 쌀은 먹으면 없어지오나 씨앗은 봄에 심으면 가을에 10배를 돌려주옵니다. 세자가 무릎을 쳤습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이치를 금이는 씨앗 한 줌으로 풀어낸 것이옵니다. 사흘을 굶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금이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산골 거지 처녀가 조선의 왕비가 된 것이옵니다. 왕비가 된 뒤에도 금이는 해마다 한 번씩 함양 지리산을 찾았습니다. 가마를 타고 산 아래까지 간 뒤에는 가마에서 내려 두 발로 산을 올랐습니다. 수행하는 궁녀들이 험한 산길에 놀랐으나 금이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 산의 돌부리와 나뭇가지를 모르는 발이 아니었습니다. 삼형제 바위에 올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산소는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12살의 금이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이 산을 올라 아버지 곁에 묻어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금이의 등은 어머니의 무게에 휘었으나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이 아니면 어머니를 눕힐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비의 예복을 입고 두봉분 앞에 엎드린 금이의 입에서 나직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금이가 왔사옵니다. 금이가 왕비가 되었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이 자리에 오면 금이는 여전히 그때 그 아이이옵니다.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지나며 솔솔 소리를 내었습니다. 금이는 그 소리를 부모의 대답으로 여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산소에 절을 올리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산길 모퉁이를 도는데 낯익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바람에 날리고 등이 굽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는 노인이 산길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긴 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나 나경은 더 이상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태석이었습니다. 금이가 달려갔습니다. 왕비의 채통도 있고 예복 자락이 돌부리에 걸리는 것도 개의치 않고 달려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오태석이 주름 가득한 얼굴에 웃음을 띄었습니다. 처녀야, 아니 왕비마마. 어르신, 소녀를 처녀라 불러 주시옵소서. 어르신 앞에서는 소녀가 아직 그때 그 처녀이옵니다. 오태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려졌으나 그 눈빛만은 10여 년 전 움막에서 금이를 처음 보았을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금이가 오태석의 손을 꼭 잡고 말하였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이 맞았사옵니다. 명당이 왕비를 만들었사옵니다. 오태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아니다. 금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명당이 왕비를 만든 것이 아니다. 오태석이 지팡이를 짚고 삼형제 바위를 올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명당은 자리일 뿐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빛내는 것이니라.
내가 이 늙은이를 업어 살리지 않았으면 명당은 그냥 돌밭이었을 것이고, 이 좌수의 협박에 굴복하여 땅을 팔았으면 명당은 욕심쟁이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오태석이 금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명당의 기운은 덕이 있는 자에게만 응한다 하였거늘, 내 덕이 명당을 깨운 것이지 명당이 너를 왕비로 만든 것이 아니다. 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으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0여 년 전 이 산에서 노인을 등에 업고 올라가던 15살의 자기가 떠올랐습니다. 풀죽한 그릇을 노인에게 내밀고 자기는 나물뿌리를 씹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금이는 명당도 왕비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쓰러진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오태석이 마지막으로 산을 올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왕비가 되었어도 저 움막에서 나물죽 끓이던 처녀의 마음을 잊지 마라. 그 마음을 잃는 날 명당의 기운도 사라지느니라. 금이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오태석이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굽은 등이 소나무 사이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금이는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금이의 눈물을 말렸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렇게 맺습니다. 명당이 사람을 만든다 하나 사실은 사람이 명당을 만드느니라. 천년 명당에 묘를 써도 덕이 없으면 흉지가 되고, 거친 산비탈에 묘를 써도 덕이 있으면 명당이 되느니라. 산골 거지 처녀가 왕비가 된 것은 명당의 힘이 아니라 거지 시절에도 잃지 않았던 그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 명당도 스스로의 덕을 닦는 자에게 응하느니라.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